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명 패러다임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1972년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간 활동, 경제나 경영, 기후와 환경, 국가 정책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발전을 뜻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생, 자원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을 추구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제 생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온 허라감 교수님이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명 패러다임. 첫째, 환경위기와 발전의 지속 가능성. 1987년 유명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절충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며, 또 주요 집단이 불균형한 정책과 조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발전이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발전,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발전을 뜻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자신의 종을 지속적으로 번식시키면서 살 수 있는 동시에 지구상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자원들이 인간에 의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발전이 구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과연 가능한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호주의 철학자인 캐롤린 멀천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한 패러그래프 띄어서, 멀천트를 비롯해서 환경 위기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이들은 소위 이제 북쪽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의 상품 소비를 목표로 추진되는 발전 정책은 환경 파괴적인 것으로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석유화학산업이라든가 기업농업, 광산업, 운수업 등과 같이 환경 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제활동 영역에서 얻어지는 국가 수입이 증대하는 것을 성장 또는 발전이라고 파악하는 현실에서 경제 발전은 환경 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환경 위기에 대한 불충분한 분석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기초를 결여한 것이다. 또 그거는 여전히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는 근대적 발전 개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발전의 역사와 우리가 왜 현재의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었고, 잘못된 발전의 뿌리는 언급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라는 등의 이제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담론이 등장한 지 이제 30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현재, 그동안 이루어진 국제 환경 운동과 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온난화 등 환경재해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또는 일국 내 빈부격차 역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상황은 그동안 추구해온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과 그 밑에 깔려있는 인생관, 세계관에까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살림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부를 위한 경제활동이 되어버린 현실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곧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회, 경제적인 부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곧 인간적인 능력의 척도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발전의 지속 가능성으로부터 시작한 지속 가능성은 지구적 생태 환경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이제는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그 주제를 이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지속 가능성 논제는 생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보다 근원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 글은 오늘 발표는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명 패러다임을 생태 여성주의 및 보살핌 윤리의 맥락에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양립시키는 개발 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대적 문명 패러다임이 갖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수정된 발전 패러다임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문명 발전의 변화를 이끌어갈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중심의 발전 대신에 생명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단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대적 발전 문명 패러다임의 유지를 위한 미봉책을 찾는 것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적 발전 가치를 대신할 것으로 생명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에코페미니즘 또는 생태 여성주의로 분류되는 여러 이제 이론적 실천적 연구 영역에서는 이제 발전을 넘어서 생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 문제를 고민하는데요.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서 시작했던 발전 패러다임이 인간의 관계와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데 이르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오늘날 전 지구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소위 서구적인 삶의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갖는 사유체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히는 데서부터 문제의 근원을 파악을 합니다. 이제 이 논의는 제가 이제 길게 듣고 또 이제 상당히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생략을 했고요. 넘어가서 생태 여성주의는 대개 여기 이제 잠깐 보면 생태 여성주의 다 아시겠지만은 생태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이 만난 것이 이제 20세기의 에코페미니즘이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생태 여성주의와 에코페미니즘 또는 생명 여성주의라고 이제 여러 국내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 이거는 용어 자체는 1974년도에 프랑스와즈 드몬드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문학가가 페미니즘인가 아니면 죽음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이제 생태 여성주의는 에콜로지하고 페미니즘이 결합된 용어죠. 이콜로지가 동물과 식물 또는 생물종이 그 물리적 여건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이제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이러한 자연적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콜로지컬한 어떤 상호작용의 관계가 인간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간 사회 내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여성과 자연은 그동안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동일한 어떤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여성과 자연은 일종의 쌍둥이 억압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의 쌍둥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는 앞에서 발표했을 때 이제 잠깐 나왔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이야기됐던 주요 집단, 그러니까 주요 집단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브론트란트 보고서에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언급하는 주요 집단의 가장 큰 연구 집단인 여성들이 모든 차원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때 이제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취지를 갖고 이제 활동하는 환경운동이자 여성운동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생태 여성주의는 대개 발전 과정 속에서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여성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그 논의를 전개합니다. 소위 근대화라고 명명되는 서구 산업화의 과정은 항상 보다 풍요롭고 질 좋은 생활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진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생태 여성주의는 이런 근대화 과정이 실제로 여성들의 삶을 보다 사회적으로 주변화시키고 억압하는 가부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온 측면에 주목을 합니다.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온 기본 원리 중 하나가 살림과 경제의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원래 경제란 그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간 활동을 의미했던 것인데요. 경제가 이런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살림과 분리하게 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하고 성장하면서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단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활동으로 또는 여자들이 하는 일로 치부되기 시작한 역사의 뿌리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의 여성 혐오 문화에서 보다 확연하게는 근대 자본주의 발달에서부터 이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찾고 있습니다.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윤리적으로 용인하는 생활 방식이 바로 자본주의다. 이렇게 볼 때 근대화 과정이란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이 인간적 생활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그 수단적 가치밖에 갖지 않았던 경제 활동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이라는 의의를 갖는 어떤 윤리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그 경제 활동 스스로가 어떤 목적적 가치를 갖는 부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 또 그걸 최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보면 에코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적인 것을 토대로 한 그것 위에 선 발전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 속했던 경제 활동이 공적 부분의 중심 영역으로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근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노동 활동에 참여했던 그 과거 신분사회 속에서의 그 노예 계급이나 천민 계급의 남성들은 시장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어엿한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가정 생계 부양자고 아내는 집안일하는 자라고 하는 성별 분업을 기초로 하는 근대 결혼 제도에 의해 여전히 여성은 사적 영역에 머물게 됨으로써 공적인 시민의 지위에서 배제가 됩니다. 근대 그 과정에서도요. 뿐만 아니라 가족 생계를 위해 행하는 여성의 활동들은 시장 교환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대적인 의미의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성의 실질적 경제 능력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바로 근대 산업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 시장에 참여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대가로 벌어들인 화폐만을 가정 경제의 소득으로 이제 삼는 근대의 그 산림 경제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 행하는 활동들은 생산 활동으로 취급되지도 않고 가정 경제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살림이 경제적 활동이 아니면 물론이고 자신의 텃밭을 가꾸어서 소출한 양식이나 또 이웃 여성들끼리의 품앗이 활동 등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적 무능력자로 남성의 경제 소득에 의존하는 자라고 하는 그 근대적인 의미의 종속적 지위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강화됩니다. 시장 중심의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보다 이제 전 근대의 시대보다 오히려 이제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여성주의와 자연의 지배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그 발 플라무드는 다음 한마디로 자연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환경으로 정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배경으로 정의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해 보면 여성과 자연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태도는 여성과 자연을 어떤 가시적인 성취나 인간관계의 배경이 되는 어떤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다. 지배적인 서구 문화는 재생산과 물질의 영역에 의존하는 삶의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무시해왔다. 남성의 도구 또
도구 또는 뒷배경으로 존재하는 여성의 지위는 공사 영역에서 재생산의 활동을 담당해왔고 그들의 노동은 경제 체계에 대한 서술이나 인간적 성취의 범주에서 항상 누락되었다. 여성의 활동은 남성이 무엇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며 거저 주어진 조건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 인도의 반다나 시바라고 하는 이 이제 제3세계 여성 생태주의자인데요. 이 이제 반다나 시바는 그녀는 살아남기라고 하는 Staying Alive라고 하는 책에서 서구 산업사회를 모델로 진행되는 발전 과정이 인도의 여성과 자연에게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제3세계에서 탈식민주의 기획으로 채택된 발전은 식민주의에 따르는 종속적 착취 없이 전 세계가 서구 근대식으로 이제 재구성되는 진보 모델을 채택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은 출발부터 명백히 이제 서구화를 의미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의 향상된 복지를 의미하는 발전은 필요, 생산성, 성장 등 경제적 범주들의 서구화를 의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어서 이제 서구적 생산 개념은 여성들의 이제 그 착취와 소외, 자연의 착취와 오염, 그리고 다른 문화의 착취와 침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그 반다나 시바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제 맥락에서 그 자연과 인간의 생명 순환적 유기적 관계가 유지되는 사회를 그러면 이제 이 후기 산업사회 지금 그 발전의 어떤 한계를 인식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 이제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3절로 넘어가서 후기 산업사회의 삶의 조건과 생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다루어 보죠. 그러니까 시장 경쟁에서 성취하면 할수록 인간 삶의 안전은 그만큼 이제 튼실해지는 것일까?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재생산 또 이 두 영역의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서 생산 영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그 상품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그거하고 인간의 생명을 이제 탄생시키고 그것들을 길러내고 라고 하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재생산 영역이라고 구분을 해 놓으면 이 두 영역의 발전은 인간의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이제 필수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생산과 재생산을 공적 영역의 일과 사적 영역의 일로 이분화하고 또 생산 영역이 재생산 영역을 도구화 또는 수단화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바로 현재와 같은 이제 요새 그 후기 산업 사회에서 보살핌의 공동화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나 생산 영역으로 나갈 것을 이제 지향을 하죠. 왜냐하면 생산 영역에서의 활동만을 의미 있는 어떤 활동으로 이제 치부하면서 재생산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살림의 어떤 활동들은 별로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시민적인 활동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나가 생산 영역으로 공적 영역으로 나갈 것을 지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생산 영역으로 생산 영역으로 나가야 하는데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일은 이제 걸림돌이고 부담이 될 뿐입니다. 수입이 우선적인 목표인 사회에서 돈도 되지 않고 자원도 되지 않는 일은 가족 내 약한 위치에 있는 이에게 이제 맡겨지게 됩니다. 전통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우리는 발전 정책의 기조 위에서 유급 또는 수입이 되는 생산 영역은 그 남성의 무급의 보살핌 활동이 속해 있는 남성에게 그다음에 무급의 보살핌 활동에 속해 있는 재생산 영역은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할당하는 질서를 확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역할을 토대로 유지해온 생산 남성이라고 하는 그 발전 구도가 해체되면서 보살핌의 최근 위기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별 분업 사회로 이제 되돌아갈 거냐? 그거는 여성도 또 자본 시장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접근은 생산 활동과 보살핌을 위한 재생산 활동, 그 어느 것도 일방적으로 다른 하나에 종속되지 않는 방식 속에서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사회 정책이나 문화를 논하는 담론에서 사회의 정의와 윤리는 그 정책이나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서 모든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지만 보살핌과 같은 가치는 완전히 사실은 그 논의에서도 배제되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과 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간주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생명과 재생산 역시 문명 담론의 주제에서 이제 비켜져 있습니다. 생명과 재생산은 문명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문명과 대비되는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여전히 여겨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생명 유지와 재생산은 야만 상태 혹은 미개 사회에서도 진행되는 필연의 영역으로서 자유의 영역인 문명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여전히 이제 지배적이죠. 그러나 문명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이분화하고 자연적인 것을 문명적인 것을 위한 수단 혹은 문명적인 것에 의해 통제 조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사유의 틀 자체가 매우 특정 역사나 문화적 산물이라고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문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기존 이론적 실천적 틀에서 배제되었던 것들의 가치의 관점에서 그 기존 문명의 구조와 질서, 개념과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재평가할 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어떤 인간관계, 보살핌의 어떤 관계망,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문명 질서의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조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걸 사유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이나 생태 여성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의 어떤 성공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요지에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4절에서 재생산 영역의 보살핌 위기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보죠. 생산전 발전 중심으로 달려온 최근 삶의 환경이 역설적이게도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의 가치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후기 산업 시대의 지구적 환상으로서 이해되는 변화 속에서 보살핌의 지원은 단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무능력한 이들이나 경쟁에서 실패한 이들,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국한되어 요구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살핌 위기는 이 시대의 어떤 삶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저개발국은 저개발국대로 누구나 어느 가구에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복지 국가에서도 보살핌의 수급에 관한 그 정책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때로는 사회 정책 개혁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도 이를 그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제도 및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보살핌의 위기는 삶의 안전망의 위기이고 그것은 공동체 재생산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그 여성주의적 전통 말고 다른 어떤 전통과 혹시 이렇게 같이 접합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 건지, 예를 들면 카프라라든가 아니면 뭐 생태신학이라든가 어떤 다른 철학적 흐름들과 이게 이렇게 만나시는 이런 작업인 건지, 그쪽 계보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질문은 지금 허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이 어떤 철학적 기반과 만나시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카프라의 논지에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카프라식 생명, 그러니까 복잡계라든가 생명의 그물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 그것이 영성과 만나고 그것이 여성주의와 만나고 하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 건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혹시 이게 토마스 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우주론적으로 우주의 탄생, 그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 자연, 이런 우주론적인 관점으로도 나아가던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주론적인 시각, 뭐 이런
흐름과도 어떻게 접합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여성주의를 다시 해석하는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 건지. 그래서 그 좀 철학적인 베이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오늘 그 지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의식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이 생태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그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상가 중에 저는 그냥 페미니즘 사상에 기초한 이 문명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현대 문명 비판, 그 다음에 앞으로 지향하는 어떤 삶의 그 방향 제시, 이런 것들에서 상당 부분 그 에코페미니스트나 또 그 밖에 다른 에콜로지스트들, 그러니까 난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그 생태주의자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이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차이점이 어디에서 이제 나오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그게 바로 그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꿈꾸고 과거의 어떤 지금과 같은 결과들을 가져온 문명들을 비판할 때 많은 그 다른 생태론자들이나 사상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이 뭐랄까요,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연구 주제에는 다음 두 가지가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는 생태 환경 위기 문제고, 다른 한 문제는 페미니즘, 남녀 성평등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주제가 한 번에 다루어져야 하는지 이 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듯합니다. 사실 이 논문 자체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다루고 있는데, 근데 아마 그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분야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 글에 생략된 것을 조금 화면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것 본질적으로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상식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논문이 있더라도 아직도 왜 이 두 주제가 오버랩돼서 다뤄야 하는지 조금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그 삶의 태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정이라든가 그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과 함께 다뤄야 우리 기성사회,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를 줬습니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들어와야 생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좀 몇 마디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생태 위기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은 무조건 그냥 다 무한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나타난 그런 문명의 결과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자연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페미니즘 보면은, 이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제 위계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세계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과 남성도 같은 인간이지만 다르죠. 뭐 하나는 아이를 낳고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세고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그냥 보지 않고 항상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못하고 맨날 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더 나은 것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더 못한 거는 이렇게 보는 게 결국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그 자연 지배의 어떤 문명이 환경 위기를 초래했다. 또 인간 사회에서도 들여다보면 결국은 또 뭐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더 못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는 그런 이념이 사회 안에 중심과 주변을 만들면서 사회적 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생태 위기나 사회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것들을 발생시킨 어떤 그 위계적으로 나와 타자를 보는 또는 나와 세계를 보는 그러한 어떤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그 문명이라고 이 문명 어떤 자연을 파괴하고 중심과 주변을 만드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생태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를 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일종의 뭐 생산, 재생산, 그 단말을 바꿔 말하면 만드는 건데, 그 생명을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만드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만든 것들은 제조된 것들은 관리의 대상, 측과 개수를 세야 되는 우리 생활 양식, 생활 방식.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고 보거든요. 이 자라나는 거는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는, 그거는 진짜 돌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에 한 가지 의문점은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돌봄, 생산, 생명, 생활 이게 이렇게 막 그 믹스가 돼가지고 포인트가 상당히 그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것을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명이라는 말을 썼던 거는 선생님이 뒤에 쓰시는 말로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렇게 혼동이 되셨다 이거. 그렇지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라이프죠. 같은 이제 라이프를 뭐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생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활동들이 생활이라는. 나는 그걸 구별하고 있잖아. 비오스, 그건 생명이죠. 그다음에 준, 이건 생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에서 분리하고 구분하는가라고 하는. 아니, 그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주인과 하나는 바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어떤 문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구분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 그 개념들이 그런 식으로 구분돼 사용되어 왔는가. 생명하게 되면 성리상학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생활에서 떠나더라고요. 자꾸 그 추상적이 되고 연역적이 되고 생명의 기본 원리로부터 디덕티브하게 나오고 그 굉장히 그래서 도구마에 빠지고. 그래서 정말 그걸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 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공과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명과 생활 그렇게 이제 그냥 같은 외연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엄밀하게 그걸 추적에 들어가면 역시 또 구분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 문명에서 뭐 구제, 그 생명 뭐 조회, 뭐 비오스 선생님 말씀한 여러 가지 이제 구분들을 하고. 그러니까 문화권에 따라서 이제 그 개념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는 뭐 생명하면 숨,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지는 숨, 맥, 기, 이렇게 막 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어떤 문맥에서 그것들을 이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이제 조금 이야기하면 서로. 왜 우리가 레벤스 필로소피 이렇게 독일어 할 때도 그 이제 벨루송으로 할 때는 그 생명 철학이라 해야 되고. 그 진멜이나 그 딜타이를 할 때는 또 삶의 철학으로 번역되는 게 또 더 적합하고, 그 레벤이라고 할 때도 거기에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번역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호 원장님 말씀은 아마 그런 이제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한구 교수님은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배우러 왔습니다만, 그냥 아주 저는 단순한 그 생각해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래서 보면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무급여의 가정 활동이 더욱 여성을 죽여나가는 모습, 이런 걸 배우려가 지적하셨다. 따라서 보살핌의 사회적 책임의 원리, 이것을 제안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과연 요새 우리네 주위에 우리 세태에 과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가? 저는 거꾸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생각이 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여학생은 뭐 한 10%, 15% 될까 했는데 요사이 법전원 학생들은 50% 이상이 여성입니다. 또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라든가 또 판검사의 진출 모델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성이 훨씬 더 부각을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육사, 공사 이런 데서 수석적으로 다 여성이고 그야말로 여성들의 맹활약 시대인데 과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태에서는 과연 이것을 그대로 옛날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을까. 지금은 뭐 남녀 평등 내지는 도리어 남성이 여성한테 좌우당하는 그런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논리 정리해서 이렇게 가시고 근대 또는 현대의 진입이 오이코스의 부상, 폴리스의 종속 이런 그런 그 표준적인 논법을 구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한나 아렌트조차도 사실은 폴리코스와 오이코스의 이런 보답적인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현대세계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고전적인 패러다임에 함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삼일성의 영역, 사적인 영역이 있고 근현대로의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역이 굉장히 다원 내지 다기화됩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이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 즉 시민사회도 공적 영역이죠.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근대 경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 경제입니다.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근대 국민경제학의 원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그런 고전적인 그런 양문법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근현대 세계의 이 개창, 만들어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팩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착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분리를 기존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것인지 그 부분이 페미니즘 논의에서 조금 더 분명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보살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과 사의 분리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공과 사의 구별 자체를 갖다가 무화시켜놓고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그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키테이 인용하시면서 그 사회적 책임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책임은 이렇게 책임의 주체로서 본다면 개인이거나 아니면 뭐라고 집합적인 이런 개념인데 이 보살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때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가 잘 안 들어와 가지고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공과 사 분리 문제하고도 굉장히 같이 연결시켜서 굉장히 좀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변한다고 해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페미니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살핌의 윤리를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보살핌의 윤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어떤 윤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생태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의 윤리를 이제 초월해야지만 이 생태 윤리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보살핌의 윤리라는 것 자체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자연에 적용될 때는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좀 되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아니면 환경에 대한 방법에서 착취다, 불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페트럴리즘이 나오고 시작해서부터 그 전을 한 250년만 돌아가 보더라도 남성 여성의 불평등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불평등, 기국 간의 불평등 뭐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남성 여성의 문제만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불평등의 관계가 시작될 때
사실은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나왔는데 시장에 책임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상당히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라는 18세기 전으로 보면 국가가 불평등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이 보살핌이라는 키워드를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 보살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불평등이나 착취 요소를 제거해 줄 건가 해결해 줄 건가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게 보살핌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실패에서 오는 건가 국가의 실패에서 오는 건가 사람의 권력 구조의 실패에서 오는 건가 보살핌이 그걸 해결해 준다. 아까 공통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보살핌을 부추기는 제도인가 보살핌을 감소시키는 제도인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 같아요. 가족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데 가족 단위가 이게 해결의 방법인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예를 들면 근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이 보살핌 노동이 실제로는 유료화되면서 교수님 표현으로 있잖아요. 경제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도움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가사 노동 같은 것이 가격화되고 상품화된 현실인데 이런 것을 교수님 보시기에는 문명 전환의 가능성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사실 그 동양 철학의 그 일가의 기본적인 논리가 인과 의입니다. 인의.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핌의 원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논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논리고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는 효고 하나는 추입니다. 그러니까 보살핌의 그 철학은 인이라고 해서 그건 효부터 시작해서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자면 허랑 선생님은 오이코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이익을 배제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그 이익을 취하면 이 나라 공적인 것 자체가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허라운 선생님 뭐냐면 서양 거를 주로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논리를 펴는 만큼 서양 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동양에서 있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이거 세계에다가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제안한다는 위해서 유교의 인과 의 그러니까 공과 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해가지고 어른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거 그걸 구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그 기본적인 마음짜리 왜냐면 이런 거 가지고 했거든요. 하여튼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조언들이나 코멘트들은 제가 그 소화할 수 있는 한 소화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좀 대단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